북미의 광활한 산림지대에서 자란 소나무를 한국에서는 미국에서 온 소나무라고 해서 일명 미송이라 부릅니다. 가볍고 강도가 높아 세계적으로 건축 구조재로 인기가 많죠. 현지에서 벌목한 나무 원목을 거대한 공장식 제재소에서 전 세계의 니즈에 맞게 가공하고 변형을 막기 위해 건조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는 꼼꼼히 포장돼서 대형 컨테이너선을 타고 한국으로 들어와 목재상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유통되죠. 한국에서는 실측 기준 27x 27mm의 환치각 규격과 27x 67mm의 두치각 규격이 실내 골조에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언뜻 보면 얇고 부실해 보이지만 실제로 집의 하중을 버티는 구조체는 콘크리트가 버티고 서 있기 때문에 단지 실내의 벽과 천장을 고정할 목적으로는 충분합니다. 물론 목조주택을 지을 땐 저것보다 더 두껍고 큰 구조목을 사용하고요. 추가로 잠깐 이야기하면 뉴질랜드산 소나무인 유송은 가장 저렴하지만 강도가 낮은 편이고 러시아산 소나무인 소송은 조금 비싸지만 나무결이 곱고 색이 밝아 마감재로 많이 사용됩니다. 가장 가성비가 좋고 단단한 목재가 미송입니다. 실내 골조 공사의 목적은 공간을 필요에 따라 나누고 구획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집의 설계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총 10개 이상의 설계를 만들었습니다. 욕실 옆에 세탁실을 넣었다가 뺐다가 싱크대를 이리저리 돌려보기도 하고 드레스룸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솔직히 결정장애가 심하게 오더라고요. 이렇게 해놓으면 저게 좋아 보이고 말이죠. 결국 결정한 설계는 이것이었습니다. 3D로 설계한 도면을 2D로도 슥싹 만들어서 프린트해 현장에 걸어두고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만들지 결정했으니 목재를 필요한 만큼 사오면 됩니다. 지난 단열편을 보셨으면 기억하시죠? 인근의 목재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배송비를 줄이려고 단열재를 살 때 목재들도 한꺼번에 잔뜩 주문했어요. 근데 너무 넉넉히 주문했나 싶을 정도의 양이라 안 그래도 좁은데 공간을 제법 차지해서 작업하는데 많이 걸리적거리긴 하더라고요. 한 치각과 두 치각 목재 한 묶음은 약 25에서 30kg 정도로 무게 부담은 크지 않았지만 아시다시피 가파른 언덕을 올라오는 길이 꺾어져 있는데 3600mm의 긴 목재의 길이가 걸리적거려 좀 불편했습니다. 솔직히 두꺼운 합판과 석고보드 수십 장 운반에 비하면 한 치각, 두 치각의 운반은 귀여운 편이었죠. 건축을 할 때는 거푸집으로 면을 만들어 콘크리트를 타설하는데요. 이때 골조는 수직과 수평이 정확하기가 어렵습니다. 아파트를 지을 때 정밀도가 높다는 알루미늄 폼을 사용해도 수미리의 오차가 발생됩니다. 근데 이곳은 오래전에 실을 띄우고 벽돌을 쌓아 구조체를 만든 오래된 연화조 건물입니다. 벽의 각도도 슬래브의 평활도도 밀리미터의 오차 정도가 아니고 센티미터 단위의 오차가 있습니다. 게다가 면 자체도 깔끔하지 않고 울룩불룩합니다. 근데 그 위에 제가 단열재도 마구 붙여놨기 때문에 면이 엉망이죠. 그러니 설계도라는 3D 공간의 완벽한 X, Y, Z 좌표를 맞추기 위해서는 내부 벽체 골조가 필수적입니다. 수직과 수평을 잘 맞추지 못하면 보기에도 불편하겠지만 결정적으로 나중에 싱크대나 옷장 같은 빌트인 가구를 설치할 때도 많은 고통이 뒤따릅니다. 그리고 지난 아이디어 톤 영상에서 소개했던 실내 방습층을 만들기 위해서도 필요한 작업이기도 합니다. 석고보드를 고정하기 위해 상을 세우는 이런 작업을 스터드 작업이라고 합니다. 흔히 사용되는 소재는 금속을 이용한 방식이나 목재를 이용한 방식 두 가지인데요. 고정을 무엇으로 하느냐만 다르고 기본은 거의 똑같습니다. 순서는 세 가지 스텝입니다. 첫 번째, 레이저 레벨기를 사용해서 골조를 어느 라인에 정렬해 세울지 잘 정렬시키고 천장과 바닥의 레이저 라인을 따라 초크나 먹을 이용해 선을 그어줍니다. 이게 사실 스터드 공정의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설계도를 현실의 공간에 투영하는 거예요. 두 번째, 목재 토대 혹은 금속 러너를 표면에 그어놓은 라인에 정확히 정렬되도록 고정합니다. 이 작업으로 X, Y축이 고정됩니다. 세 번째, 토대 혹은 러너의 목재 혹은 금속의 스터드를 일정한 간격으로 수직을 정확히 맞춰 세워서 고정합니다. 목재의 경우 강도가 약할 수 있기 때문에 벽과 스터드를 연결하여 밀고 당기며 수직을 추가 교정합니다. 이 작업으로 Z축이 고정됩니다. 이렇게 X, Y, Z축을 모두 정렬시키면 성공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첫 번째 스텝인 가이드라인을 긋는 게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어려웠던 부분은 모서리의 직각을 맞추는 부분이었는데요. 모서리가 각이 틀어져 있었기 때문에 모든 모서리를 강제로 90도로 맞춘다면 버려지는 공간이 많아지는 문제가 가장 곤란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안 그래도 좁은 공간이 단열해 골조에 낭비되는 공간이 많은데 직각 때문에 좀 더 낭비되어 버렸습니다. 단열재 위에 토대를 고정할 땐 폼본드를 이용했습니다. 고정력이 충분할지 걱정되실 텐데 깜짝 놀랄 만큼 완전히 단단하게 붙습니다. 제가 매달려도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단단합니다. 오히려 떼어낼 때 고생할 정도였으니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토대가 설치되었다면 토대 위로 스터드를 몇 미리의 간격으로 설치할지 결정의 상하 토대에 반복해서 마킹을 해줍니다. 간격을 설정할 때는 스터드 위로 붙이는 마감재를 뭘로 할지 결정해 두어야 합니다. 마감재의 크기에 맞춰서 간격을 정해야 자재를 재단할 필요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석고보드의 경우 900바이 1800mm니까 450mm 혹은 300mm 간격으로 나눠줍니다. 합판의 경우 1220바이 2440mm니까 406 혹은 305 간격으로 나눠줍니다. 더 튼튼해야 하는 경우 간격을 좁게 하고 힘을 그다지 받지 않는 경우 간격을 넓게 잡아주면 됩니다. 하지만 450mm 이상의 간격일 경우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간격을 정하셨다면 설정한 길이를 상하 토대에 반복해서 표시를 해두고 그 선을 기준으로 스터드를 고정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목재 스터드는 상하부 토대하고만 고정시키면 낭창거리고 쉽게 휘어져 버리기 때문에 벽 구조체와 연결의 수직 라인을 꼭 보강해줘야 합니다. 수직 보강 방법은 정말 다양한데요. 저의 경우에는 한 치각의 양끝에 합판을 날개처럼 합쳐준 다음 스터드의 간격에 맞게 벽에 먼저 고정해서 가로축의 기준점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레이저 레벨기를 보며 날개의 스터드를 고정하면서 세로축을 맞춰주었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목재는 보기에는 반듯해 보이지만 사실 건조와 유통 과정에서 약간의 휘어짐이 생겨납니다. 그러니 휘어진 곡선부가 구조체 벽 방향을 향하도록 토대에 고정한 다음 수직 보정을 벽에서 밀어내듯이 보강하는 게 반듯하게 맞추기가 쉽습니다. 당기는 힘보다 미는 힘이 구조적으로 더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수직 보강은 높이 900mm의 간격으로 해주어야 합니다. 마감재가 서로 만나는 부분은 두 개의 마감재가 반반씩 하나의 스터드에 고정되게 됩니다. 이때 한 치각 스터드의 경우 고정할 수 있는 영역이 13mm로 매우 좁아지게 됩니다. 만약 이 부분이 걱정되신다면 한 치각 대신 두 치각을 스터드로 사용하시면 고정이 훨씬 안정적이고 편리해집니다. 벽체 골조가 아닌 내부의 공간을 나누는 가벽 골조를 설치할 때는 지지할 구조체가 위아래와 벽 이렇게 3면밖에 없게 됩니다. 이럴 때 수직의 보정은 스터드 간의 인장력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두 치각으로 스터드를 먼저 세운 뒤에 스터드끼리 중앙부를 연결해 서로 끌어당기게 하면 됩니다. 이때 만약 완벽하게 라인이 맞지 않는다고 해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결국 최종 마감재가 수직을 추가로 보정해 줄 테니까요. 스터드 작업 시에는 레이저의 수직 라인을 켜두고 완벽한 수직인지 꼭 상시 확인하세요. 저의 경우 각도 절단기와 컴프레셔, 그리고 네일건 등 여러 도구들을 이미 중고로 구입해 두었던 터라 목재를 자르고 고정하는 걸 편하게 했습니다만 이런 전문 도구들이 없다고 해서 스터드 작업을 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목재는 가공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톱과 망치 같은 수공구들과 드릴과 스크류만 있더라도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장비를 구입하고 싶은데 너무 종류가 많아서 뭐가 못지를 모르겠다 하신다면 댓글로 요청해주세요. 아이디어 톤을 통해 가능한 이해하기 쉽도록 정보를 공유드리겠습니다. 대충 놔둬도 완벽한 수직과 수평이 되는 모니터속 프로그램만 만지던 저는 현실에서 수직 수평을 정확히 맞추는 게 정말 어렵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저는 사실 지인의 부탁으로 5층짜리 쇼핑몰을 신축하는 걸 도우며 인테리어와 감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처음으로 건축과 연을 맺게 된 거였죠. 잘 몰라서 공부할 게 너무 많았지만 저는 원래 새로운 것에 호기심을 잘 느끼고 관심이 가면 배워보는 타입의 사람인지라 힘들지만 즐거운 경험이었어요. 맨날 컴퓨터 모니터 속에 무언가를 설계하던 제게 실제로 눈에 보이는 건물을 설계한다는 건 새로운 즐거움이었거든요. 그 후에는 또 다른 분의 부탁으로 30평대 구축 아파트를 설계한 경험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건축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경험했었죠. 두 번 다 제가 설계 디자이너로 참여를 했었으니까 작업하시는 기술자분들께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을 전달드렸는데요. 그렇게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와 그렇게까지 하는 건 오버다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저는 업자도 기술자도 아니다 보니 더 할 말이 없었어요. 근데 될 것 같은데 왜 안 된다고 그러는 거지? 라는 물음표가 사라지질 않더라고요. 지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공사를 지독하게 혼자 하냐고요? 전 알고 싶었어요. 뭐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지를요?
그래서 모든 걸 내가 직접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근데 말이죠, 남들에게 설계를 해줄 때 저는 예산과 쓰임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딱 결정해주는 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근데 막상 제가 직접 만드는 집을 설계하려니까 솔직히 결정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중간에 설계를 몇 번이고 변경해버려서 이미 설치한 것들을 다시 뜯고 설치하는 시행착오가 참 많았습니다. 진짜 엄청 힘들었던 철거와 폐기물 처리가 끝나고 단열까지 끝난 집에 드디어 구조를 만드는 골조 공사를 하는 동안에는 드디어 무언가 만들어지는 모습이 행복했습니다. 과정에서 비유하면 좀 많이 어려운 레고를 맞춰가는 기분이었죠. 평일엔 회사를 다니고 주말마다 집을 고치러 가는 게 힐링이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회사에서는 희망퇴직을 신청받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신청이라고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에게 퇴직 권유가 시작되었습니다. 대기 발령 중으로 소속이 없던 저에게도 당연히 퇴직 의중을 물어오더군요. 근데 아시죠? 제가 결정할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도 있다는 것. 오랫동안 여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런칭한 경력이 무색하게도 버려짐이라는 상황이 내심 비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나이 40을 넘어 50쯤 되면 찾아올 직장인으로서의 은퇴. 그 시점이 언젠가는 도래할 테고 결국 나이에 얽매이지 않고 노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서 해야 한다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결국 희망퇴직을 수락하고 한동안 쉬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또 다른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 유일한 집의 자금줄로서의 책임이 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조금의 응원과 격려를 바라는 제 마음이 너무 안일했던 걸까요? 가족들과 사소한 다툼이 생기는 일들도 자꾸만 늘어갔습니다. 골조 공사는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포함해 다른 몇 군데에 골조가 더 추가될 예정입니다. 이곳 10평의 목재 스터드 공사 비용은 제 인건비를 제외하고 순수 자재비 총 90만 원이 들었습니다. 다음 편은 하수와 오수 간의 연결이 진행됩니다.